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영구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항공교통량이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장 영구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란 세력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최영훈 기자입니다. 설 명절 연휴 직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제1원칙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며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일 언급했던 시장의 담합 행위를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담합 행위는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형식적 제재가 아닌 담합의 이득을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식적 형사처벌은 자칫 처벌 만능주의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면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 제재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 SNS를 통해 강조한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모습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내란을 평화로 이겨낸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표석으로 남아 빛날 거라며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지난해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국토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01만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84만여 대보다 약 20% 늘어난 역대 최대치입니다. 연간 항공교통량이 100만 대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 평균으로 바꿔보면 하루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오갔습니다. 25년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의 뚜렷한 회복이 가장 큰 요인이고 특히 동남아, 중국, 일본 방면의 노선 수요 증가와 국제선 통과 비행이 늘어난 점이 전체 교통량 증가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선 교통량은 78만 8,531대로 전년 대비 9.4% 늘었습니다. 이 중 동남아와 남중국 노선이 전체의 약 52%를 차지해 중거리와 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했습니다.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았고 2월이 가장 적었습니다. 국내 공항에 내리지 않고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 비행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항공 수요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항공교통의 안정적 증가는 물류와 관광, 수출입 등 산업 전반과 국가경제 활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되는 만큼 항공교통 흐름 모니터링과 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역대 1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핵심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한 658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역대 1월 최대 실적입니다. 이 같은 성과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보다 2배가량 늘어난 205억 4천만 달러 수출하는 등 11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HBM이라는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이었죠. 일반 보험용 메모리, D램까지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어요. 자동차 실적도 역대 1월 중 2위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수출액이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2%를 차지하는 등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석유 제품은 7.8% 증가한 37억 5천만 달러, 무선 통신기기는 89.7% 증가한 1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중 수출은 46.8% 늘어난 135억 1천만 달러, 대미 수출은 29.4% 증가한 120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 베트남과 대만으로의 수출은 각각 48.1%, 61.9% 늘어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71억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 수지는 87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정부 관리를 받게 됩니다.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넣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가 시행되는데요. 정유리 기자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최대 100배에 달할 정도로 기준이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을 위한 적정 의료 이용 관리 항목을 추가한 겁니다. 이를 통해 도수치료와 온열치료 등 그동안 방치됐던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급여라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대상은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등 3가지입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정부가 직접 가격을 설정하고 환자는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던 이전보다 환자의 실제 부담은 줄고 병원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고무줄 가격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제도가 안착되면 지역이나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표준 가격이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보험급여가 이제 일관적으로 표준적으로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이제 표준적인 가격, 그 급여 기준도 표준적인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게 됩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건정심 등 세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수가와 급여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실제 병원 현장에서 표준 가격이 적용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가격 자율성을 주장하는 의료계 반발이 여전해 후속 수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이 억제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착수했습니다.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간소화하는 등 우선 시급한 8개 과제를 상반기 안에 개선합니다. 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인 업무 줄이기에 본격 착수합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교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 8건을 올 상반기 안으로 개선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조서 절차를 손봅니다. 그간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도 공무원 포상 규정이 적용돼 공적 조서 작성이 필요했는데 이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증빙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출장비 등 경비 처리에 과도한 자료 요구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을 안내하고 불필요한 납품 내역서 증빙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 통학버스 계약 등 업무를 학교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업무에 대한 교육청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요인이라며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서류로 하는 확인을 넘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지각과 조퇴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서 과도한 법정 의무 교육 대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합니다. 학교 자체 평가는 시도 공동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프라인으로 제출 중인 중학교 입학 원서는 온라인 접수를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교육 현장 보셨는데요.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분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정부가 형식적인 서류 작업을 줄이고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체계를 개편합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시공자는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대한 분량.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4천 쪽에 달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실제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19일 개정했습니다.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합니다. 계획서는 본편과 부록으로 나눕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본편은 80쪽 이내로 간소화하고 설계도서와 구조계산서 등은 별도 부록으로 분리합니다. 중복 내용과 단순 법령 나열 등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전체 분량을 500쪽 안팎으로 줄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기준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항타, 항발기 작업 시 전도 방지 계획과 점검표, 비작업 시 안전 절차 등을 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 공사에도 추락 방호망과 안전 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계획서 반려와 부적정 판단 기준도 구체화됩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포함하거나 분량을 초과하면 반려하고 허위 작성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경우에는 부적정 판단을 내립니다.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해 착공 지연과 발주자, 시공자 간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개정 매뉴얼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배포하고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열어 현장 적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강재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육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이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7개 지방정부 합동으로 햄, 소시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식육 가공업 제조업체 860여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자가 품질 검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지만 낮 동안은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클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 서울이 13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인 내일도 17도까지 오르며 봄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은 온화해지지만 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낮부터는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겠는데요.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와 울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양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끝나자마자 곧바로 담합행위의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담합은 암적 존재라며 영구 퇴출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차은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주요 정책 현안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부터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모습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습니다.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설 연휴 이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였는데 메시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모두의 경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력 질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또 특히 이 내란 관련 선고가 나오기도 해서 국민 주권 정부, 주권자의 나라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추천되기도 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불법 계엄을 이겨내고 그 후로도 수많은 대내외적 어려움을 마주하면서도 또 묵묵히 자리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이겨내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 나라가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지시했습니다. 가령 그 예시로는 그 설탕, 밀가루 가격 담합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산업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 지적했고 이런 범죄를 뿌리 뽑아야만 경제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집권 2년 차, 앞으로의 기조도 이 가해 기업에게는 어떤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를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부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 재원 배분 체계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이고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니까 투자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좀 성과 같은 걸 더 반영을 해서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네. 이렇게 좀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서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메시지 같은 경우는 설 연휴 동안 SNS에 5차례 언급을 했는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정치권에도 협조를 요청했군요. 네,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좀 제가 주목한 발언은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어떤 작은 차이를 넘어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설 연휴 기간 동안 야당 대표하고 부동산 다주택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SNS로 계속 반박을 주고받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어떤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동시에 야당을 의식해서 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제가 좀 직접 확인을 해봐도 공인중개사 직접 확인을 해봐도 실제로 서울의 매물이 늘어난 게 체감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 자치구의 매물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천, 분당 같은 1기 신도시 매물도 30% 안팎으로 증가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나온 것도 그래도 여전히 좀 비싸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확실히 기존 호가보다는 내려서 새로운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부동산뿐만 아니죠.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양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네, 담합은 암적인 존재다. 이게 반복되면 퇴출까지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군요. 네, 그 암적 존재라는 표현이 과장된 말이 아닌 게 네. 밀가루, 설탕, 이 담합의 거대한 규모도 드러났고 그리고 장기간 걸쳐서 이뤄졌고 반복적으로 자행돼 왔다라는 것이 알려졌잖아요. 네. 그런데 뭐 밀가루하고 설탕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재료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설탕은 진짜 없고요. 예. 밀가루도 이게 너무 빵, 베이커리 이런 것들 가격을 다 밀어 올리는 거잖아요. 네. 모든 생활 물가를 밀어 올리는 것을 기업들이 이렇게 짬짬이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항상 과징금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던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 반복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면 크게 손해를 보고 크게 다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 강력한 대응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형사처벌 방식은 항상 그 고용된 그 시장 그 사장 정도가 이제 사과를 하는 방식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처벌받고 나서는 기업은 타격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얻은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무거운 제재가 이제 뒤따라야 된다라는 논리를 정부는 세우고 있는 건데요. 과징금을 훨씬 크게 늘리고 여러 번 이걸 또 반복하면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면서 담합 근절 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네, 이 생활 물가 문제는 계속해서 직접 챙기고 있는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네, 그 교복값 담합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거론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직접 챙기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고 뭐 가격 적정화라든가 이런 여러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교육부하고 함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위, 중소기업벤처부가 합동으로 회의를 열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소비자들이 교복 원단이라든가 혼용률, 실용성 이런 것들, 기능성, 가격을 좌우하는 요소들 정보를 좀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선택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복을 다루는 김에 교복이라는 게 왜 그렇잖아요. 그 계속 입고 생활하기에는 좀 불편하게 제작이 돼 있긴 해요. 그 네. 모양이.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정장 형식 대신에 생활복, 체육복 형태로 선택하는 학교들도 꽤나 늘어났던데 계속 이거를 한겨울이고 수업 시간이고 뭐 계속 치마를 입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은 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다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또 밀가루 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7개 업체 심사 보고서를 발송을 했어요. 이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비유를 하자면 검찰의 공소장에 빗댈 수 있는 건데요. 공정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해왔고 담합 행위를 이렇게 파악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는 전원회의 상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담합 정황을 확인을 했고 네. 강력한 제재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또 지방 정부가 환경미화원에게 적정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했죠? 네. 그 이재명 대통령 기조가 불공정 행위,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강하게 해버리고 반면에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줘야 된다. 특히나
어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 일자리일수록 페이는 더 세게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방 정부가 그 환경미화원들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감사나 전수조사 같은 거를 해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 기간을 한 달만 쏙 빼가지고 1년 채우면 퇴직금 줘야 되니까 11개월만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꼼수가 이게 사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 벌어져도 불공정한 일인데 지방정부에서 일어나고 자행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은 그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고 미지급 임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또 이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반도체 인재를 모집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재 경쟁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쪽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재를 우리가 데리고 와서 확보하는 것, 그리고 나가는 인재를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이 심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기술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략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또 반대로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 청와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또 R&D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해야 효율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반가운 소식은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도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크게 이익을 또 늘렸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기업이 이익을 늘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이잖아요. 어떠한 그런 소명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12,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라는 방침인 거고 그래서 이게 바로 선순환되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주도 협업을 통해서 인재 양성이라든가 어떤 적극적인 투자 지원에 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후에 첫 국빈을 맞습니다. 브로맨스가 돋보였던 화제의 정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 지금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첫 만남에서도 케미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번에 첫 방한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만나게 되는데 룰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21년 만이죠? 네, 그 룰라 대통령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룰라 대통령 국빈 방한은 말씀하신 대로 21년 만에, 그러니까 2005년에 첫 임기 당시에 왔었고 21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에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방금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두 사람의 그 교감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 그 지난해 6월에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그 당시에도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에 프레스기에 팔이 끼어가지고 눌리는 부상을 입었었잖아요. 근데 룰라 대통령도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19살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이게 잘려가지고 잃게 되는 그런 사고를 입었어요. 어떤 어린 시절에 그런 어려움도 정치적인 압박 이런 것들 이겨냈다라는 공감대를 서로 첫 만남부터 좀 가져갈 수 있었고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저렇게 부담되는 외교전에 뛰어들게 된 거여가지고 그때 저렇게 서로 교감을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장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좀 서로 리스펙하는 그런 모습도 느껴졌는데 네. 그렇게 룰라 대통령의 방한으로 뭐 이어지게 됐고 이번 만남에서도 양국에게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협력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양 정상이 오늘 23일에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같은 비슷한 시절을 보냈다는 공감을 나눈 룰라 대통령. 브라질 같은 경우는 중남미에서 우리와 처음으로 수교를 한 국가이기도 하고 남미에서 최대 경제 규모를 가졌다라는 점에서도 외교적으로 의미가 큰 나라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브라질은 사이즈가 커요. 예. 네. 그래서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하고 수교한 전통적인 오방국이기도 하고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그 브라질이 세계 3위권 수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국가입니다. 네. 브라질 자체가 규모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동포 사회가 크게 형성돼 있는 곳이에요. 아주 수십 년 전 되게 오래전부터 일찌감치 좀 브라질로 자리 잡은 그런 동포들이 좀 있었고 면적으로도 세계 5위 크기이고 사탕수수, 커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최대 농축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인구까지 떠받쳐 주면서 세계 7위, 인구로도 세계 7위 국가인데 중남미에서 최대 내수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정상회담은 23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브라질에서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경제 사절단이 무려 230여 개 기업이 방한을 합니다. 양국의 경제 협력도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죠? 네. 브라질에서도 이제 대규모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방한 기간 동안 서울에서는 그 브라질 한국 비즈니스 포럼이 열리게 되고요. 예. 이 자리에서 양국의 경제인들이 어떤 협력의 장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빈 만찬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비롯해서 4대 그룹 총수가 자리를 함께하게 되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재계 총수들이 국빈 만찬 계기로 해서 중남미 시장의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 만큼 그 전략광물 분야를 포함해가지고 인공지능, 농업, 창의 경제 이런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것으로 좀 세션 패널이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K뷰티 내세워가지고 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브라질이 그 세계 최대급 뷰티 퍼스널 케어 시장 중에 하나라고 해요. 네. 한국에 우호적이기도 하면서 방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는 좀 이번 회동이 개별 기업 차원의 그런 투자 협력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3위의 희토류 보유 국가라서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중국까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방산 쪽으로도 중남미의 큰 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뭐 국제 정세 분위기를 보면은 방산이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이고요. 영토로 세계 5위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력으로는 GDP가 중남미에서 1위. 그 방산 강국인데 특히나 항공 산업이 발달한 국가입니다. 그 브라질이 이렇게 중남미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한테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이 브릭스 회원국들 있잖아요. 예. 이 국가들하고 경제 협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급망이든 무역망이든 그 우리가 이게 점차 다변화에 나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이 이렇게 희토류 매장량이 많이 있는 만큼 새로운 협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국빈 방한을 앞두고 브라질의 영부인이죠. 다시우바 여사가 한복 사진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부인 간의 교류도 주목이 되는데 K컬처 확산에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이렇게 그 영부인이 그 상파울루 총영사 관저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이렇게 또
한국 관계자들, 뭐 브라질 한인회라든가 총영사관 이렇게 해서 먼저 환담을 하고 한복을 선물 받고 그걸 또 인증샷을 올리게 된 그런 모습인데요. 네. 한복을 선물한 거는 그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브라질 지회 이인숙 전 회장이 되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직접 구입을 해서 선물을 한 거라고 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영부인도 이제 한복 외교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한복을 또 선물을 하고 그걸 또 이제 이렇게 또 즐겁게 뭐 기쁘게 입고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좀 감동적인데 다슈바 여사가 이 음악과 음식 이런 양국의 문화적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면서도 또 곧 한국으로 가서 양국 간의 외교적, 문화적,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슈바 여사가 좀 방한 기간 동안 한식도 더 다양하게 맛을 보고 왜냐면은 20여 년 전에 방한을 했으면은 또 우리가 대만이 바뀌어 있잖아요. 네. 한식도 다양하게 맛을 보고 한국 문화를 또 체험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이런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국가에 또 널리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상 외교도 다시 속도가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중국, 일본 정상 외교가 있었고 이번에는 브라질 정상도 만나고요. 네. 3월에는 또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이 조율이 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의 정상 외교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 집권 2년 차라고는 하지만은 개월수로 했을 때 이제 뭐 1년 만 1년을 채우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네. 시작부터 굉장히 정상외교로 되게 바빴어요. 예. 근데 다행히 처음부터 좀 첫 단추를 잘 깼었고 이제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이제 가기 위해서 미국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 먼저 좀 이렇게 뭐 방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의회 해산하고 총선하고 압승하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참에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한일 어떤 셔틀 외교 이런 것들을 더 복원해 보고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찾을 경우에는 뭐 서울도 거론이 되지만 아마 안동이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은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다카이치 총리하고 우리가 원래 이제 수도 말고 지방에서도 만나자 이야기를 했었고 네. 실제로 그게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안동이 유력해 보이고요. 새해 이제 뭐 2026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복잡한 글로벌 정세 속에서 우리의 정상 외교 드라이브는 더 강하게 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드투데이입니다. 나토가 올해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시행하며 연합대응군의 전력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럽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연합군의 즉각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나토는 독일 니더 작센주 베르겐 군사훈련장에서 스테드패스트 다트 26 훈련을 이어가며 지형 점령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독일을 비롯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체코, 튀르키예 등 5개국에서 약 350명의 병력이 참가했으며 공중 지원과 포병 전력도 동원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를 억제하고 위기 상황 시 즉각 전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Steadfast Dart 26 ist die größte NATO-Übung in diesem Jahr und sie gilt eigentlich der sogenannten Allied Reaction Force, die zu verlegen. Das ist die Feuerwehr der NATO, die alles beinhaltet am Anfang. 한편 전체 기동훈련에는 약 1만 명의 병력이 참여하며 오는 3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쿠바에서 전력난이 이어지며 태양광 패널 설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정전과 연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안에너지 확보에 나선 건데요. 수도 아바나의 한 카페는 디지털 주문 시스템과 화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쿠바의 한 태양광 패널 설치 관계자는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의 전력 사용 제한 영향을 피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ncrementado la demanda, la solicitud de los clientes ha ido creciendo, producto de la necesidad que hay de corriente con los apagones en Cuba y todo eso, y en los negocios particulares por los planes que tienen que cumplir, se han visto obligados a montar los paneles. Me ayuda muchísimo, me extiende el rango, no tengo que usar la gasolina. Cuando se va la luz lo pongo frente a la casa y lo logro cargar. 한편 쿠바는 최근 수년간 정전과 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를 겪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로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이 중단되며 연료 부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특별한 커피가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림픽 로고와 마스코트가 담긴 카푸치노가 등장한 건데요. 이탈리아 리비뇨의 한 카페에서 밀라노 코르티나 2026 올림픽 로고와 마스코트가 인쇄된 카푸치노를 선보였습니다. 해당 카페는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인근에 위치해 선수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피 거품 위 이미지는 특수 기계를 통해 인쇄되는데요. 이곳에 방문한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특별한 경험에 신기하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So the special little things that you remember about the Olympics is all of the grand events, but also it's the little treats and delights that is the Olympic Games at Milan Cortina. If you think Olympic Games is a moment where everybody has to stay together, and it's a moment where Italy want to show all our best. Cappuccino and coffee is part of our best with pizza and other things. Also, why don't put together Olympics and cappuccino in a place with mountain? 얼마 전에는 금메달을 획득한 캐나다 선수 메건 올덤의 사진을 커피 위에 그리기도 했는데요. 카페 방문객들은 이런 작은 즐거움이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에 대해 영구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란 세력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설 명절 연휴 직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제1원칙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며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일 언급했던 시장의 담합 행위를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담합 행위는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형식적 제재가 아닌 담합의 이득을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식적 형사처벌은 자칫 처벌 만능주의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면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 제재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 SNS를 통해 강조한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모습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내란을 평화로 이겨낸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표석으로 남아 빛날 거라며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에서 도민 200여 명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참석자를 모집하는 SNS 게시글을 통해 전북을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을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행으로 보여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국토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01만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84만여 대보다 약 20% 늘어난 역대 최대치입니다. 연간 항공교통량이 100만 대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 평균으로 바꿔보면 하루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오갔습니다. 25년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의 뚜렷한 회복이 가장 큰 요인이고 특히 동남아, 중국, 일본 방면의 노선 수요 증가와 국제선 통과 비행이 늘어난 점이 전체 교통량 증가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선 교통량은 78만 8,531대로 전년 대비 9.4% 늘었습니다. 이 중 동남아와 남중국 노선이 전체의 약 52%를 차지해 중거리와 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했습니다.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았고 2월이 가장 적었습니다. 국내 공항에 내리지 않고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 비행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항공 수요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항공교통의 안정적 증가는 물류와 관광, 수출입 등 산업 전반과 국가경제 활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되는 만큼 항공교통 흐름 모니터링과 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역대 1월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핵심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한 658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역대 1회 최대 실적입니다. 이 같은 성과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보다 2배가량 늘어난 205억 4천만 달러 수출하는 등 11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HBM이라는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이었죠. 일반 보험용 메모리, D램까지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어요. 자동차 실적도 역대 1월 중 2위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수출액이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2%를 차지하는 등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석유 제품은 7.8% 증가한 37억 5천만 달러, 무선 통신기기는 89.7% 증가한 1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중 수출은 46.8% 늘어난 135억 1천만 달러, 대미 수출은 29.4% 증가한 120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 베트남과 대만으로의 수출은 각각 48.1%, 61.9% 늘어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71억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 수지는 87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넣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가 시행됐는데요.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최대 100배에 달할 정도로 기준이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을 위한 적정의료 이용 관리 항목을 추가한 겁니다. 이를 통해 도수치료와 온열치료 등 그동안 방치됐던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급여라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대상은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등 3가지입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정부가 직접 가격을 설정하고 환자는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던 이전보다 환자의 실제 부담은 줄고 병원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고무줄 가격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제도가 안착되면 지역이나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표준 가격이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보험급여가 이제 일관적으로 표준적으로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이제 표준적인 가격, 그 급여 기준도 표준적인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게 됩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건정심 등 세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수가와 급여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실제 병원 현장에서 표준 가격이 적용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가격 자율성을 주장하는 의료계 반발이 여전해 후속 수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이 억제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학교 현장의 가짜일 줄이기에 정부가 착수했습니다.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간소화하는 등 우선 시급한 8개 과제를 올 상반기 안에 개선합니다. 최우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인 업무 줄이기에 본격 착수합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교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 8건을 올 상반기 안으로 개선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조서 절차를 손봅니다. 그간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도 공무원 포상 규정이 적용돼 공적 조서 작성이 필요했는데 이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증빙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출장비 등 경비 처리에 과도한 자료 요구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을 안내하고 불필요한 납품 내역서 증빙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 통학버스 계약 등 업무를 학교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업무에 대한 교육청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요인이라며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서류로 하는 확인을 넘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지각과 조퇴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서 과도한 법정 의무 교육 대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합니다. 학교 자체 평가는 시도 공동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프라인으로 제출 중인 중학교 입학 원서는 온라인 접수를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분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형식적인 서류 작업을 줄이고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안전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강재희 기자입니다. 시공자는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대한 분량.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4천 쪽에 달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실제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19일 개정했습니다.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합니다. 계획서는 본편과 부록으로 나눕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본편은 80쪽 이내로 간소화하고 설계도서와 구조계산서 등은 별도 부록으로 분리합니다. 중복 내용과 단순 법령 나열 등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전체 분량을 500쪽 안팎으로 줄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기준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항타, 항발기 작업 시 전도 방지 계획과 점검표, 비작업 시 안전 절차 등을 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 공사에도 추락 방호망과 안전 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계획서 반려와 부적정 판단 기준도 구체화됩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포함하거나 분량을 초과하면 반려하고 허위 작성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경우에는 부적정 판단을 내립니다.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해 착공 지연과 발주자, 시공자 간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개정 매뉴얼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배포하고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열어 현장 적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강재입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 보기입니다. 한국의 명목 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오랜 시간 세율 변화 없이 세부담이 증가해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모든 청년을 위해 1:1 맞춤형 재무 상담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그 내용 짚어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상속세 탓의 탈출은 거짓이지만 한국 최고 세율 OECD 2위란 제목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고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상속세는 명목세율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지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 기회 균등을 제고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등이 목적인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24개 나라가 도입 중입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피상속인 중 5.9%에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통상 상속재산 10억 원 미만은 일괄 공제 등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을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 10년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가업 상속 공제, 가업 상속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재무 상담이 확대됩니다. 청년 스스로 기초 재무 진단을 해보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한 맞춤형 자산, 신용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학원 강사입니다. 생활비 대부분을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받아 3개월 평균 재무계획 수립과 비상자금 마련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소비 지출 관리를 어려워하는 20대 프리랜서가 상담을 받았고요. 자, 또 다른 사례 볼까요? 고민 없이 청약받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보유 현금이 거의 없어 생활 유지가 어려웠는데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출 구조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정 변동 지출을 점검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상환 부담이 큰 30대 직장인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친화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상담사 교육 강화, 찾아가는 재무상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합니다. 자, 또한 재무상담과 대출, 적금 등 관련 사업 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 플랫폼 운영체계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일교차가 클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 서울이 13도까지 오르며 3월 하순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17도로 봄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은 온화해지지만 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에 낮부터는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공기질이 탁해지겠고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와 울산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잠시 후 3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육해공군의 신임 장교들의 첫걸음, KTV 국민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